안녕하십니까. 참여하는 방송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 EJ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J의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고요. 대화의 창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궁금하시거나 이런 내용들 유튜브에다 허심탄회하게 올려주시면 저희도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연이틀째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왔어요. 네, 일단 지난주 후반의 기대감이 오늘 월요일장까지 이어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은 외국인도 도와주면서 시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알찬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시장에 대해서 목요일 날 EJ가 금요일은 안 하니까요. 네. 목요일 날 말씀드리기를 그 62평선하고 이격도가 88 아래까지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게 2018년도 10월 달에도 거의 88 정도 선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가 됐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이게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전의 차트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보는 습관들을 들이시면 어느 정도쯤 되면 반등이 나오겠다라는 거, 우리 시청자님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금 이번 장 같은 경우는, 이번 반등 같은 경우는 좀 눈에 보이는 그런 반등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자,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상당히 좀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도 그렇고, 다 같이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틀 연속 좀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전형적인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종목의 구분이 없죠. 워낙 좀 이렇게 다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것들을 의미를 두기보다는 낙폭 과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다.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매수를 좀 했죠. 아침부터 계속해서 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약간 아쉬운 부분은 오전장에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같이 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후장 들어서 조금 이렇게 매도를 오전장에 매수했던 부분들, 이 부분들을 거의 청산을 하고 장 막판 무렵에는 순 매도로 바뀌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약간은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고요. 자, 일단 지수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면, 그쵸?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격도가 이 87.9 정도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형적인 그런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진행되고 있는 국면인데, 이 기술적 반등은 좀 더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밑에 지난주 금요일 날 가장 밑에서 못 잡았다고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주가 자체가 워낙 강하게 이렇게 강하게 빠졌던 그런 시장이죠. 아주 투매를 동반한 그런 급락이 나왔던 시장인데요. 이렇게 강하게 떨어진 시장에서 외바닥은 없습니다. 자, 좀 더 기술적 반등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조금 안심하고 매매를 하려면 여기서 쌍바닥 패턴을 보이는 그런 시점을 노리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추세가 완전히 뒤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V자 반등은 어려울 겁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전에 이격도가 한 92나 아니면 90 아래에 있을 때 60일 이격도가, 그때 반등 나오는 모습을 참고하시면 굉장히 시장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럴 때도 계속 그랬습니다. V자 반등은 없었어요. 어느 정도 빠지고 난 다음에 낙폭 과대에 따른 이 기술적 반등이 진행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옥석이 가려지는 그런 시장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추세를 돌리려고 하면 완전한 역배열 상태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단 20일 이평선부터 이 하락 기울기가 완만해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20일도 돌려야 되고 62평선도 좀 이 추세 자체를 조금 돌리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조금 안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지금 당장은 기술적 반등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 미국 쪽에서 좀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죠. 자, 저때 수요일이죠. 미국 GDP 확정치가 나오고요. 목요일 날 PC 물가가 나오죠. 이 PC하고
PC는 소매 판매인데요. 자, 요거는 CPI라고 얘기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틀린 겁니다. 근데 구성되는 항목이 좀 틀려요. 지난달 같은 경우는 이 PC는 6.3 정도가 나왔는데요. 한 석 달 정도 연속으로 이렇게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 CPI보다는 PC가 낮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좀 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자, PC를 구성하는 항목에는 저 의료비 같은 것들 뭐 이런 쪽에 비중이 한 22% 정도 됩니다. 근데 패드에서는 이 저 CPI보다는 이 PC를 보고 통화정책을 결정을 할 때가 많으니까요. 자, 이번 주에는 아마 그 부분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계속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니까 뭐 반등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저도 기술적 위치에 대한 반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드리겠는데요. 하나씩 눈으로 좀 확인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틀 연속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주 후반 때 금요일장에서 반등을 해주면서, 사실 지난주 내내 시장이 좀 많이 어두웠었고 힘들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장 반등으로 인해서 좀 기술적 반등에 대한 힌트를 좀 얻기도 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제가 금요일날 시장이 마감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드렸을 때가, 사실 조금은 아쉬운, 좀 알맹이가 없는 반등에 좀 조심하자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자, 오늘은 이틀 연속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의 연속 반등이라면 시장이 조금은 낙폭과대의 인식이 좀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빠질 때보다 올라왔을 때 어떻게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보자. 그래서 이제 지수에 대한 흐름들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틀 연속 연속적인 양봉이 나왔던 것도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무엇보다도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지금 7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을 했습니다. 자, 그 배경에는 항상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환율에 대한 변동이 좀 가장 중요했는데요. 자, 오늘 보시게 되면 환율이 오랜만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고환율, 우리가 지금 3중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환경 속에 있는데, 자, 어떤 특정한 수치에 대한 환율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한 매수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환율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약소하게 환율이 조정되긴 했었지만은 전체적인 추세에 대한 전환이 아직까지는 좀 어려워 보였고요. 이 때문에 지난주에 이 환율에 대한 변동이 마이너스 0.28 정도 완화되는 것에 만족하면서 지수 반등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외국인의 매수세 전환은 아직은 어려웠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 중소형주 중심으로 지수 반등을 좀 봤고요. 자, 오늘은 확실하게 이 추세가 좀 조정되는 모습 보여줬죠. 방향성이 조정 분위기였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은 확실하게 외국인이 찾아오는 모습까지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대한 저가 매수를 참여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시장에서 수급에 대한 소외를 받았었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보시게 되면요,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플러스 움직임 나왔고요. 일단은 등락에 대한 크기 자체도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해서 삼성, SDI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의 움직임들, 이와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큰 등락폭이 나오면서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수급과 지수 반등을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자, 일단 이와 같은 이 포지션이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한 움직임들을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미국 내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과정 속에서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는 팡주들이나 기술주에 대한 약세 흐름이 나왔는데 사실 경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약세가 좀 전반적이었죠. 자, 그런데 지수 반등 나올 때 그들 종목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수급에 대한 방향성을 체크해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환율의 조정을 확실히 보여주니까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물론 이제 연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온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오늘처럼 외국인이 들어올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들 그리고 주요 섹터들의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사실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코스피에 있는 주요 섹터에 대한 움직임들이 코스닥에 있는 종목까지 끌고 나옵니다. 자, 지난주에는 사실은 이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큰 등락폭이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등락보다는 섹터 관련된 종목들,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IT 섹터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연속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고 있지만은 역시나 중요한 환경 자체는 환율에 대한 조정 분위기가 있는지, 뭐 어떤 특정한 환율에 대한 수치는 아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정받는 분위기,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에서 기회를 찾는다라면은 크게 뚝뚝 떨어지는 환율에 대한 포인트보다 점진적으로 오랫동안 조정받는 분위기가 나온다라면은 수급이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뭐 환율이라는 거는요, 사실은 방향성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환율이요, 크게 올라도 크게 떨어져도 상당히 시장에서는 위축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조용하게 내려오는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다. 자,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이번 주 이제 2거래일 정도 남았는데요. 6월달 2거래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와 같은 기간 동안에 만들어야 되는 기술적인 월봉, 그리고 이번 주 마무리가 되면서요, 주요 그러니까 리밸런싱, 윈도우 드레싱, 이와 같은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큰 변동을 경험했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추이가 리밸런싱이라든지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후반, 그리고 이번 주 월 말까지, 그리고 주 후반 때까지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낙폭화된 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만약에 환율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 배경이라면은 경기 관련된 종목들, 환율의 변동성이 조금은 크게 울림이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중소형주 관련된 종목들, 이와 같은 포지션을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이 거래일 남아 있는데 지수의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을 예상해 본다라면은, 자, 지난주에 포인트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주봉에서는 바닥권을 찾기가 쉽진 않은데 월봉에서 리바운드를 기대해 본다라면은 60개월 이평선에 대한 걸쳐 있는 자리를 좀 기다려 보자. 자,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초록색 이동평균선인데요. 기술적인 낙폭과대 인식을 본다라면 이 라인대까지 걸치는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의 반등, 연속적인 이틀 반등으로 인해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아래 꼬리가 상당히 제법 많이 생겼습니다. 등락에 대한 변동성은 컸지만 그래도 하락하는 것에 대한 브레이크 효과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월봉의 마감은 한 달 동안의 기간이라서 일단 이 거래일 동안에 좀 더 이 분발하는지 여부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후반까지 마감되는 주봉을 통해서 양봉에 대한 기조가 나온지도 중요할 것 같다. 물론 이제 시장은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보폭을 한국은행이 얼마나 따라갈지, 금리 인상에 대한 보폭에 대한 이야기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일단 시장에서 갖고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락에 대한 크기는 기대할 수는 없어요. 다만 분위기에서 낙폭화되었다, 많이 빠졌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오늘처럼 수급이 들어올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하락하는 것에 대한 브레이크 시도는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이 투자에 대한 관점은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종목들이 시장 따라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밸류에이션 평가가 기업에 대한 내재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해서 떨어졌다?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좋은 기업도 싸졌다는 포인트에서 종목을 걸러내는 것이 어떨까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그런 포인트 본다라면 고밸류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빠졌던 IT 섹터, 혹은 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뭐 성장에 대한 투자가 되고 있는 산업들을 보자. 그래서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는 반도체, 2차 전지 파트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자라고 이야기 드려왔습니다. 추가적인 산업군 안에 본다라면은 계속해서 성장에 대한 실적 개선이 나오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조선 섹터를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건강한 상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인 시가총액 상이 좋았고 수급이 따라줬고 환율이 바뀌어주는 그런 모습들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대한 관점, 환율, 외국인 포지션 계속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포커스 EJ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원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 정부가 원전에 대한 의지는 정말로 진심인 것 같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죠. 자,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나온 뉴스인데 뭐 원전에 대해서 철철 넘치도록 지원을 하겠다. 자, 정부에서 저런 표현을 쓰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자,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뭐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던 아니건 간에 그런 얘기도 하셨었죠.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바보짓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원전 관련 업체들이 고사하지 않도록 한 1조 정도, 좀 5년간 1조 정도
좀 이 발주를 내는 그런 정책을 취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거는 아마 신한울 3, 4호기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지금 현재 전 정부에서 이 신한울 3, 4호기 같은 경우는 설계까지 다 맞춰놓은 상태에서 전 정권에서 그냥 딱 스톱을 시켰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원전 부지도 그렇고 선정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계가 돼 있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밀어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굉장히 좀 이 현 정부에서는 이쪽으로 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우리는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섹터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윤 대통령께서 오늘 출국을 하셨죠. 자, 나토 정상회담에 참여를 하려고 출국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저 9번의 정상회담이 있고 막 일정이 되게 좀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걸 보게 되면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이 원전 세일즈를 좀 하시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체코하고 폴란드, 네덜란드 이쪽에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쪽의 정상회담 의제가 원전 세일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저 폴란드하고는 방산에 관해서도 정상회담을 하는데 의제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쭉 굉장히 많아요. 저런 거 북핵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이 선두에 나오는 거는 원전 세일즈다. 이런 얘기를 저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책 당국자들도 뭔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는 정부하고 정책 당국자 이분들은 뭔가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뉴스에 또 산자부 장관님이 첫 출장을 가셨어요. 어디로? 체코하고 폴란드를 간다고 출국을 하셨습니다. 저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에서 이 원전 관련 세일즈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뒤따라서 그 산자부 장관님이 그쪽으로 가셨다라면 이거 벌써 그 물밑에서는 뭔가 얘기가 상당히 좀 진척된 거 아닌가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자, 유럽 쪽에서도 체코나 폴란드, 프랑스 같은 국가들이 원전 비중이 상당히 높은 그런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이 원전을 좀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나라가 그런 나라들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 그다음에 그 해당 부서 주무장관, 그리고 또 저 정부 쪽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굉장히 좀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보시면 자, 한국수력 원자력 연구소죠. 자, 저쪽에서 폴란드하고 체코의 언론인들을 또 초청을 냈대요. 초청을 내서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뭡니까? 대통령께서 세일즈 하시고, 그 다음 장관께서 출장 가시고, 언론들은 저기서 해당 국가의 언론들을 초청을 해서 세미나를 열고 홍보를 하고, 자, 이렇게 되면 거의 이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진짜로 좀 진행이 많이 됐다라고 보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인데, 근데 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수요일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드렸죠. 원숭이 두창 관련해 갖고 그 병이 어떤 거고 이런 것까지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아마 그 부분을 보셨다라면 저 원숭이 두창 관련주에 그렇게 많이 물리신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자, 원전 관련해 갖고도 조금 지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산에 만약에 사냥을 하러 간다고 해도요. 저 산에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가 있는지 아니면 천년 묵은 여우가 있는지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좀 피해가도 피해갈 거고 죽어도 악소리라도 하고 내가 왜 죽는구나라는 거 그 정도는 알고 죽겠죠. 그리고 또 살아날 확률도 더 높아질 거고요. 자, 원전 관련해 갖고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게 7월 6일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그때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2월 달에 그런 게 있었죠. EU 텍소노미에 원전이 들어간다, 녹색 분류 체계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보도가 좀 있었는데요. 자, 요거 한번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냐 하면요. EU 집행위에서
지금 뭐 그전에는 배제를 했었거든요. 2년 전에 이 법률을 좀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거기서 막 논의가 막 되는 과정에서 원전하고 뭐 천연가스 이런 것들은 일단 유보로 딱 냅뒀었는데 프랑스하고 폴란드하고 이런 국가입니다. 원전을 많이 사용하는 국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EU 집행위에서 자, 그러면 엄격한 조건을 갖추고 엄격한 조건이라는 거는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최신 기술을 이용할 것. 지금 뭐 원전 3.5세대 기술 정도? 그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최신 기술을 갖추고 또, 이 핵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저준위, 중준위, 요거까지는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근데 이 EU에서 그 고준위 방사성 물질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갖춰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위험도가 낮은 그런 연료를 사용할 것. 뭐 요런 되게 까다로운 그런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요런 조건을 충족을 했을 때는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을 시키겠다. 즉 EU 텍소노미에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요거는 EU 집행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며칠 전에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이거 이렇게 할게요라고 이렇게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회에다 넘긴 겁니다. 근데 EU 의회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저런 거 지금 원전하고 천연가스 이 부분 특히 원전이요. 이거를 환경위하고 경제위 두 군데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경제위에서도 경제성 없다 이렇게 나왔고요. 환경위에서도 야 이거 사고 나면 어떡할래.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런 거 신재생 에너지 쪽이 이쪽보다 훨씬 나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아니다라는 일단 그런 좀 의결을 했습니다. 즉 저 행정부에서 의회로 넘긴 거를요. 우리 국회에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죠. 국회에서 상임위입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이거는 이거는 아니에요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7월 6일 날 최종 결정은 나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작용을 할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 그렇잖아요.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은 또 시장의 원전 관련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동성이 한번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습니다. 이 원전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많이 밀고 있어요. 그런데 해외 쪽 같은 경우는 뭐 점점 줄어들죠. 이게 지금 원전 전체적으로 이렇게 원전 발전 비중이 지금 10% 정도까지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글쎄 뭐 정치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 친환경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원전을 짓는 거 이런 거보다도 작년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 투자가 된 금액은 이게 신재생 에너지 쪽이 한 60% 정도가 투자가 됐어요. 금액이. 그런데 발전 용량은 이게 80%가 넘어갑니다. 즉, 친환경 쪽으로 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쪽이 원전을 짓는 것보다도 경제성이 더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뭐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는 그렇습니다. 근데 각국마다 사정이 따로 있으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 정부에서 원전을 밀고 나가겠다라면 되는 건 그렇게 가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EU 텍소노미가 다음 주 수요일 7월 6일 날 최종 결정이 나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뭐 녹색 분류 체계로 또다시 이렇게 된다라면 원전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좋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EU 상임위죠. 소위가 상임인데 소위에서 이렇게 권고한 사안들 이런 사안들을 따라간다라면 원전주들은 한번 변동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뭐 종목들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죠. 자, 이것도 뭐 낙폭 과대에 따라서 이렇게 좀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22평선 근처까지 거의 다 올라왔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있어요.
지금 차세대 원전이 SMR이라 그러죠. 소형 원자로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가장 앞선 회사가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에 지분도 좀 갖고 있으면서 같이 이 SMR을 개발을 하기로 업무 협약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좀 길게 본다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조금 길게 들고 가실 분들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있을 고일정 참고하셔갖고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신기계라는 종목이 있죠. 참 잘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에요. 원전 관련해서. 자, 뭐 원전 관련해갖고 움직이면 뭐 거의 대장급으로 그렇게 움직였던 종목인데 벌써 시세가 좀 크게 나왔죠. 자, 올해 1월 달보다 뭐 한 약 5배 정도? 예, 그 정도 올라왔다가 지금 이렇게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저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원전에다가 공기압축기, 이 공기압축기 1위 업체입니다. 다른 것도 만들어요, 공기압축기. 원전용 말고. 그런데 우리나라 원전에다가 주요 원전에 공기압축기를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관점, 이런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이 한신기계 같은 경우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그렇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갖고 계신 분들 얘기입니다. 자, 뭐 다음 주에 그 EU 텍소노미에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상임위에서 이거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들어가지 않을 확률도 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뭐 한번 출렁거린다라면 우리 현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하니까 한번 이렇게 좀 변동성이 생기면 그때를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또 다른 대장주가 하나 있죠. 우진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우진은 계측기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원자로의 계측기도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이 우진은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전 등급을 인증을 받은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출하는데도 지장이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자, 요 우진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형태로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시장이 많이 눌려 있었고요. 그동안 시장이 쉽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선택이 상당히 쉽지 않았을 텐데, 오늘처럼 시장에서 이 수급과 함께 올라온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경기 관련된 종목들을 꼭 빼놓지 않고 보자라고 얘기 드렸는데, 자, 오늘 좀 빛이 났었던 섹터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커스 이제는요, 자동차입니다. 아시겠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안에서 가장 큰 등락을 보였던 섹터이기도 했고요. 뭐 실질적으로 현대차, 기아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좀 더 확산되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강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오늘 오르게 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계기는요. 일단 자동차 섹터 내에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북미 지역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다라는 기사글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이요, 있기 전에 이미 이제 우리가 힌트를 지난주에 이미 얻어왔습니다. 다음 주를 하나 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이 트위터에 이 일론 머스크가 이와 같은 캡처를 해봤었는데, 보시게 되면 현대차가 이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급격히 올라온 것을 두고 이와 같은 트윗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요, 사실은 데이트를 보시게 되면은 6월 16일 날짜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내용이 오늘 비로소 수급과 함께 큰 움직임이 남았는데, 자, 시장이 어려웠다라면요, 이런 겁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이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높아지고 국내에서의 출하량이 높아지고 또 대기하고 있는 순번들이 상당히 확보된 상태에서 자동차 업황이 어려울까? 괜찮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이 화물 연대 파업, 그 밖에 노조 파업에 대한 우려성은 있었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는 전체적인 시장에서 뭔가 이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떨어지진 않았다는 거죠. 자, 근데 시장 때문에 많이 빠졌어요. 이런 섹터들이 결국엔 시장에서의 수급이라든지 환경적인 타이밍을 만나게 되면은 강한 시세가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 자동차 종목들이 무엇보다도 자동차 종목들이 강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 기록적인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미국 내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전기차 재고가 부족할 정도로 신차에 대한 대기가 상당히 길게 늘어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재고가 부족한 상태에서 신차 구매를 한다면은
이 수령까지 6개월의 시간이 대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대기가 상당히 길고요. 뿐만 아니라 내연 차량에서도 대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 소비에 대한 자동차 구매력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 고물가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구매력이 떨어지면 어떡할까에 대한 걱정을 안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이 대기 구매자가 존재한다라는 것. 그러면은 자동차 만들기 바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산업 자체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일단 다음 자로, 이번 자로 보시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 이 현대차, 기아차의 이 소식에 대한 이야기들 나왔고요. 다음 자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 내에서요,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내연 차량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 수치가 지금 월별로 보셨을 때 굉장히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자료 보시게 되면요. 지금 미국 내에서 테슬라 모터스를 제외한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모터스를 제외한 이 전기차 차량 중에서요. 이 현대차, 기아차의 이 시리즈가 상당히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기록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북미 시장에서요. 현대차, 기아차 통틀어서 전기차가 총 2만 1,467대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 전기차 판매량을 봤을 때는 16,000대 정도의 수량이기 때문에 월등히 좀 높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 소비력이 여전히 유지된다라면은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계속 갈수록 커지지 않을까. 특히나 전기차 시장에서 눈부신 이 발전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이 시장에 대한 점유율 속도에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점유율 속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뉴스가 좀 많이 나왔고요.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주가도 좋았고,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를 따르는 부품주들에 대한 주가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라는 포맷이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전망을 봤을 때 북미 시장에서는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인프라 투자에 대한 요인, 그리고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전기차 대중화에 대한 키워드를 지금 살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은 크지 않겠는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현재까지의 뉴스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와 같은 배경으로 현대차, 기아차를 따르는 부품주들 모두 다 강했는데, 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보자. 단기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추세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대한 점유율 높아지고 전기차에 대한 대중화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럽과 중국에서의 현대차에 대한 시장은 어떠한가를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모습들을요, 현대차 주가 먼저 보고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에 대한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요. 오늘 정말 큰 반등이 연출되면서 최근에 하락했던 위치를 단번에 회복하는 모습이 연출되었고요. 자, 이 모습은 사실 미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 그리고 또 판매 회복에 대한 부분들, 리오프닝 효과로 해서 올라왔던 수치에 대해서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자, 이 위치가요. 사실 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오랜 기간 동안의 고점을 낮춰가는 추세 속에 있었는데, 이 추세를 돌려 세울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현대차 그동안에 정말 코로나 위기의 속에서 내수 판매로 큰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전반적인 코로나 환경 속에서 리오프닝 이전까지는 전반 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자동차 소비가 전환될 때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자, 직전에는요, 사실은 코로나 환경 속에서 내수 판매 회복으로 해서 크게 올라왔었는데, 그 다음에는 해외 판매량에 대한 초점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국이라든지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코로나에 대한 환경이 워낙에 깊게 이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큰 퍼포먼스를 내지 못했었고요. 다만 이제 올해부터 해서 여러 국가에서 방역 완화가 되고 난 다음에 하락을 멈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차 구매자가 굉장히 대기자가 많았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판매 회복이 상당히 커지면서 현대차에 대한 미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오늘 전기차에 대한 구매까지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큰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저는 전체적인 현대차의 위치로 봤을 때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왜냐하면요. 이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야기만 하더라도 멀리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유럽에서의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사실 내용을 찾아보시면요. 미국에서의 현대차, 기아차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유럽에서의 성과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 도표를 보시게 되면요.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의 5월 판매 데이터인데요. 전체적으로 유럽에서는요, 자동차 판매 시장이 아직까지 힘듭니다. 지금 기록적으로 본다라면은 2021년도 7월부터 해서요, 현재까지 11개월 가까이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번 도표 보시게 되면요, 오른쪽에 있는 판매 대수, 전년비 대비해서 비교하신다면은 모든 자동차 기업들이 전년비 대비해서 판매량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수치가 바뀐 자동차 회사는 현대차, 기아차밖에 없다. 지금 유럽 시장 내에서의 이와 같은 추세라면은 기존에 있었던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점유율보다 많이 회복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요, 유럽에서의 이 소비 회복력이라든지 그리고 구매력에 대한 부분들이 나아진다라면은 자동차에서의 브랜드 가치,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구매력이 확보되고 있는 상태인데, 시장에 대한 미국처럼 턴어라운드 되는 자동차 시장을 만나게 된다면은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성과도 기대해 보자. 특히나 미국 내에서의 전기차 판매량 못지않게 유럽에서의 전기차 정책이 있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전기차 판매량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 시장에서의 이 전기차 배터리 공급하기 위한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에 대한 포진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 증설은요, 미국보다 현재 확보된 거는 유럽이 좀 더 단단합니다. 물론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대중화를 기대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의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서 현재 유럽 시장보다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은 훨씬 더 많아질 것이지만, 현재까지 가동되는 전기차 배터리 기업 공장들을 본다면은 미국보다는 유럽이 좀 더 활성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소비력만 회복된다면은 지금 같은 도표 안에서는 유럽 시장에 대한 현대차, 기아차 소식이 상당히 긍정적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크게 올라왔지만은 여기서 더 보자.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추세가 여기서 더 보자. 단기적인 추세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유럽에 대한 시장 성과인데요. 이번 도표에서는 전반적으로 유럽 판매 증가율에 대한 도표인데요. 월등히 현대차, 기아차는 플러스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유럽 시장에서는 자동차 시장 자체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자동차 시장이 좋아진다면 유럽 시장에 대한 뉴스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기대해보자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좀 종목들 하나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다라는 것,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현대차에 대한 주가가 21선을 빠르게 회복했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6.9%, 종가 상태로 했을 때는 5.78% 올랐습니다. 자, 여기에 기아차 못지 않았고요. 그리고 부품주들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섹터에 대한 내용들 함께 보도록 하죠. 자, 보시게 되면요, 오늘 운수장비 이 지수가요, 전체 지수에서 두 번째로 강한 지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 SL, 화신, 만도, 이와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등락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등락 중에 하나였다. 자, 전기차 섹터들 강했는데 더 보자. 왜냐하면 현대차, 기아차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괜찮다. 앞으로 시장의 경기적인 흐름이 바뀌어간다라면은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현대차 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시선 자체가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크게 올랐다 부담을 느낄 수 있겠지만은 더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오늘 이제 필 받을 종목은 파인테크닉스입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소개시켜 드린 종목이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종목들이 어떤 겁니까?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때 이슈가 나왔을 때, 뭐 이 방송, 저 방송, 뭐 그 방송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그때는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쫓아가서는 실질적인 이득이 없어요. 자, 근데 파인테크닉스는 나올 이슈가 좀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게 어떤 주로 지금 작년부터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영업이익도 많이 늘고요. 자, 뭐냐 하면 이 폴더블 폰의 내장 힌지, 갤럭시 폴더블 폰의 내장 힌지를 공급을 하면서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자, 근데 이 지금 8월 달에 이 갤럭시 폴더블 4 요거를 언팩 행사를 할 겁니다. 지금 날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며칠 날 합니다라고 나오질 않았어요. 자, 근데 작년에는 8월 11일 날 했었네요.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제는 6월 달은 다 갔지 않습니까? 7월 달이니까 이제는 주가가 슬슬 이렇게 좀 움직일 때도 됐죠. 또 이게 주가가 슬슬 처음에 조금씩 이렇게 움직일 때는 그렇게 많은 얘기를 안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그냥 조용해요. 아직까지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슬슬 남들보다 한 발 먼저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가 최후에도 살아남는 그런 투자자가 될 겁니다. 자, 참고로 작년에 이 폴더블 폰이 한 860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됐습니다. 자, 올해는 한 1600만 대 정도 이상 판매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중국 업체에서 좀 만들고 있죠. 하웨이 쪽에서도 만들고, 올해 오포나 비보 이런 데서도 좀 지금 올해 폴더블 폰을 내놓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거는 중국의 내부용이죠. 글로벌 시장에서는 삼성을 감히 탐낼 넘볼 그런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되게 많이 조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폴더블 폰의 경우도 삼성에서 상당히 많은 이 중국 비중이 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중국 내수가 많다 보니까 올해 한 70% 정도 비중을 차지할 거다, 이런 전망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600만 대 중에 70%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오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는 슬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침해를 해야 되는 그런 관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실적 부분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작년 실적이 상당히 좀 그 전에 비해서 지금 콘돔접부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크게 늘었죠. 2020년도에 1698억 정도가 매출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4300억이 나왔어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3배 좀 넘게 나왔네요. 자,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폴더블 폰 판매에 대한 그런 예상치들을 보게 된다라면 이 파인테크닉스의 실적은 더 이렇게 많이 올라올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올해 예상되는 게 한 600억 좀 넘게 그렇게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날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350억 좀 넘었는데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늘어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주가 자체는 작년에도 보시면요, 이때 좀 언팩 행사하고 난 다음 잠깐 발끈했다가 한번 두들겨 맞았다가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구간이 있었는데요. 자,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언팩 행사하기 전에 작년에는 7월 달, 작년에 가장 싸게 살 수 있었던 시점은 6월 달 정도가 됐겠네요. 작년에도 6월 달 정도에 샀으면 아마 가장 싸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고, 7월 달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좀 6월 달보다는 비싼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었죠. 자, 여기가 그때입니다. 자, 여기가 그때니까 6월 달이 이때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는 6월 말 정도 됐으니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리고 1년 동안 박스권으로 움직였습니다. 장이 조금 좋으면 조금 올라갔다가 장이 좀 안 좋으면 밀렸다가. 그런데 지금 이 파인테크닉스의 주가는 그렇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고점 저점을 점점 올리고 있죠. 자, 고점도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지는 그런 구간에 그런 움직임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고점과 저점을 낮춘다라면 한번 급락할 위험이 있고, 자, 이번에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꼭 그런 모습이었죠. 고점 저점 낮추다가 와장창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고점과 저점을 계속 이를 높이는 구간들이 나온다라면, 그렇죠. 어떤 재료가 나온다라면 강한 슈팅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다.
선침해하기 딱 좋은 자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뭐 분할해서 선침해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자, 이 시간에서는 다음날 아침에 시초가로 편입을 하죠. 자, 매수가는 저는 내일 아침 시가로 할 거고요. 목표가는 1차로 14,000원 정도만 정해봤는데요. 조금 더 길게 보신다라면 전고점, 그러니까 14,500원 정도가 가장 고점이었나요? 그 가격도 좀 뚫고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겠고요.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뭐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7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앞에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리면서 자동차 종목도 이야기 많이 드렸었는데요. 일단 자동차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생각은 됩니다. 자, 일단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 중에서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경기 관련된 종목들 시장에 따라서 많이 밀려 있었는데 오늘은 제법 대부분의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IT 관련된 종목들 섹터 중에서요,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경기 관련해서 자동차 섹터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일단 그 둘 종목 중에서 좀 덜 간 종목, 못 간 종목을 본다라면은 LG노텍은 아직 못 갔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앞에서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를 이재필 전문가가 해주었지만, 저도 스마트폰에 대한 또 관심을 또 갖게 본다라면은 애플에 대한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하반기에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매출 자체가 애플 쪽에서 나오게 되는데, 애플이 앞으로 이제 이 초고가 모델에서의 카메라 모듈은 LG이노텍이 대부분 담당을 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올해 아이폰 14에 대한 모델이 출시된다라면은 본격적으로 LG 이노텍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미 이제 올해 아이폰 14에 대한 출고를 위한 부품에 대한 생산이 본격화됐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이노텍에 대한 관심 새롭게 보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우선은 이제 제가 준비된 자료가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 화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전기차에 대한 관심,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게 되면요. IT 기업들에 대한 전장 사업도 상당히 관심을 받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LG전자 쪽에서의 전장 사업부, VC 사업부에 대한 성과인데요. 이와 같이 LG전자에 대한 성과가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한 이 협력은 LG노텍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에 대한 이 뉴스뿐만 아니라 전장 사업부에 대한 성과도 LG노텍에게 기대해보자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이 주가 추이 보기에 앞서서요, 오늘 움직였었던 IT 종목들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자동차가 강했고요.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가 괜찮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도 괜찮았는데요. 삼성전자는 종가상으로 했을 때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장중에 반등 시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2.57 정도 올라왔고요. SK 하이닉스는 장 후반대까지 움직임이 좋았어서 3%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LG 이노텍은 연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삼성 SDI가 오늘은 좀 성과가 크게 나왔는데, 움직임들 보신다라면은 IT 종목들, 대체적인 주요 섹터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경쟁사로 보일 수 있는 삼성전기, 이 종목도 오늘 3%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아마도 크게 빠졌던 종목인 만큼 낙폭화된 인식이 컸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LG 이노텍에 대한 주가는요, 사실 시장 대비해서 견고하게 자리를 잘 지켰고, 시장 대비해서 크게 무너진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종목들 저가 매수세, 낙폭과대 인식에 대비해서는 큰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는데, 주가 위치로 봤을 때는 박스권의 하단이라고 볼 수 있는 위치, 전반적으로 저가 위치에 대한 위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추가 하락보다는 이 종목에 대한 저가를 아마 같이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시장 방어적인 위치에서는 좋았고요. 또 탄력적인 모습들을 봤을 때는 무난하게 박스권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와 같은 관점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타냈었던 다중바닥 위치 32만 5천 라인대 전후로 해서 분할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방송을 통해서는 시초가 매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1차적인 목표가는요, 직전에 있었던 박스권 상단 39만 원대 1차적인 목표가, 손절 라인 때는 32만 원 타이트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네, 유튜브 질문에 제약바이오 관련한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놓고 있는 그림이 셀트리온의 월봉을 띄워놨는데요.
한 단계씩 이렇게 좀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여준 때가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뭐 2016년도까지 강한 슈팅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사실 뭐 2017년도부터는 쭉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18년도 초까지 강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또 2020년도에 굉장히 강한 이 슈팅이 나왔죠. 자, 이 셀트리온이 움직이는 거를 보여드린 게 아니라 셀트리온이 제약바이오 종목들하고 궤를 같이 움직이니까 요걸 예를 들어 보여드린 거고요. 자, 요때마다 공통점이 시장이 어느 정도는 괜찮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2년 좀 넘는 그 기간으로 해갖고 제약바이오도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이 제약바이오 쪽에 그렇게 좀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으니까 일단 뭐 시장이 조금 뭐 안정이 돼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붙을 거고요. 자, 뭐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되고 뭐 그렇게 되면 올해 한 4분기나 3분기 후반이나 4분기 정도 그때부터는 한번 좀 강한 슈팅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또 그냥 시간이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